오후의 시작, 세상의 모든 정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임지웅입니다. 제21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취임식을 가졌습니다. 대통령 권위로 인해서 치러진 대선인 만큼 당선 즉시 임기가 시작됐는데요. 오늘 여의도 인포메이션 시간에 이번 대선의 표심을 분석해 보고요. 또 대통령으로서의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라디오 생존백서에서는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교묘하게 이용해 피해자인 척하는 가짜 피해자, 이른바 오피스 빌런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드시 근절돼야 할 문제지만 이 제도가 선의를 벗어나 악용될 때 낳는 문제점들, 또 그 대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희 방송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과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조금 전에 21대 대통령 취임식이 국회에서 간단하게 열렸는데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 첫날 행보를 살펴볼까요? 예, 먼저 임기 시작부터 가보면 오전 6시 21분이었어요. 네. 중앙선관위가 의사봉 두드리면서 임기 시작이 됐는데 아시다시피 거리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공석이기 때문에 곧바로 임기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국군 통수권 비롯한 고유 권한 임기 개시 시점에 권한 대행으로부터 모두 자동으로 이양이 됐고요. 네. 오전에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주인인 나라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서 볼만한 키워드는 함께 사는, 국민이 주인. 제가 왜 이걸 다시 말씀드리냐면 이 취임 선서에도 이 내용이 그대로 녹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키워드를 국정 초반에 굉장히 강조하는 것 같아요. 당선 후에 뽑지 않은 국민들도 화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내고 있고 그만큼 국민들 사이에서 어떤 통합을 영원하는 그런 바람이 크잖아요. 그 전에 8시쯤에는 김명수 합참의장으로부터 군 통수권 이양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합창은 의장이 군사 동향, 북한의 군사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 군 대비 태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군이 국민에 대한 충성과 역량을 믿으며 국민 사랑과 신뢰를 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근간으로 북한 동향을 잘 파악하고 빈틈없는 대비 태세를 유지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고요. 또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때 군 장병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으로 부당한 명령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 큰 혼란에 빠지지 않았던 거는 잘한 일이다. 이렇게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취임식이 열렸는데 이 취임식 자체는 좀 약식으로 진행이 되면서 취임 선서 그리고 취임사 중심으로 굉장히 간소하게 진행이 됐어요. 네, 오늘은 사실 취임 선서 정도 하는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정식 행사는 다음 달 17일에 재헌절 기념식과 병행해서 이때 임명식으로 개최할 계획이에요. 취임 선서 쭉 좀 보면서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면 벼랑 끝에 몰린 민생을 되살리고 성장을 회복해서 모두가 행복한 내일을 만들어갈 시간이다. 우리를 갈라놓은 혐오와 대결 위에 공존, 화해, 연대의 다리를 놓고 꿈과 희망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을 시간이다. 이번 대선에서 누구를 지지했든 크게 통합하라는 대통령의 또 다른 의미에 따라서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 요 내용이 여기서도 또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라는 거였고요. 또 주목해볼 만한 키워드는 통합정부, 실용정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역시 공존, 통합, 양보, 타협하는 정치를 되살리겠다 이런 부분들을 약속을 했고 외교적으로 어떻게 좀 방향을 잡는지 좀 보면 한미 동맹, 한미일 협력 또 주변국 관계도 국익과 실용의 관점에서 접근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기서 주변국엔 아마 중국이 들어가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국민 주권을 계속 강조하는 건 아무래도 비상계엄으로 거리선거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세부적인 정책들 예고편을 좀 보면
그 가난해도 논밭 팔아가면서 자식들 공부시킨 부모 세대를 언급하면서 네. 그런 것처럼 정부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AI, 반도체 이런 첨단 기술 산업에 대대적인 투자와 지원을 하겠다. 네.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 조속히 전환하겠다라는 약속이 있었고요. 또 세월호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이런 것들을 언급하면서 네.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 생명이 위협받지 않은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라는 약속이 들어갔고요. 네. 외교 안보관을 조금 보면 아무리 비싼 평화도 전쟁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가 가장 확실한 안보다. 이런 안보관을 제시를 했고요. 네. 한미 군사 동맹에 대해서는 뭐 역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과 군사 도발에 대비를 하되 북한과의 소통 창구는 열어두겠다. 한반도 평화를 구축하겠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네.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렇게 취임 선서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6당 대표 국회의장하고 오찬을 방금 전에 가졌죠. 예. 우원식 국회의장,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등등과 오찬을 했는데 메뉴는 비빔밥이었습니다. 뭐 예상하시다시피 이 의미는 통합의 의미가 그렇죠. 있고요. 재료는 각 지역의 특산물이 골고루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지역 통합, 세대 통합 모든 것을 다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또 식사 메뉴에서도 드러낸 것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할지도 관심이었는데 네. 당분간은 용산으로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다시 청와대로 간다는 방침이에요. 네. 근데 그 사이에 리모델링 작업이 좀 필요해서 보수할 때까지는 당분간 용산 대통령실을 이용합니다. 예. 근데 그동안 뭐 정부 종합청사를 쓴다 이렇게 해서 세종도 못 가고 청와대도 아니고 용산도 아니고 그러면 제3의 장소를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네. 거론도 있었지만 이것 또한 불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건 마찬가지라서 네. 일단 용산 집무실을 쓴다는 거고요.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에는 봉황기가 다시 올라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머물렀던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이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밝힌 건 없는데 네. 그렇다고 관저를 안 쓰기에는 인천 계양에서 계속 출퇴근하기에는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너무 네. 겪게 되겠죠. 네. 또 항상 이제 대통령이 이동할 땐 교통을 통제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관저를 어떻게든 주변에 쓸 텐데 이거에 대한 논의를 서두를 것으로 보이고요. 그 후보로는 한남동 관저, 삼청동 안가, 총리 공관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진짜 모든 부분에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고요.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는 뭐 투표율도 높았고 당선자 최종 득표도 굉장히 높은 편이었어요. 네, 최종 투표율 79.4%였습니다. 지난 15대 대선 이후 2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네, 당선인이 얻은 표도 역대 대선 최다 득표예요. 그렇죠. 관심을 모았던 50% 넘기느냐 과반 득표에는 도달하진 못했지만 득표로 봤을 때 1,700만 표 넘으면서 네.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1,700만 표 이상을 득표를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러면 이거를 뭐 퍼센트 차이로 봤을 때 숫자로 보면은 김문수, 이준석 이렇게 합치면 이재명이 이겼던 거 아니냐. 넘더라고요. 네, 요런 게 있는데 사실 이준석 지지자들의 일반된 기조는 내란 종식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걸 조금 뒤집어서 이재명, 이준석, 권영국 이 표를 합쳐서 이것이 내란 종식, 계엄에 대한 응징의 뜻이었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네. 선거 막판에 그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깜깜이 기간이 있잖아요. 네. 이때 뭐 이변은 없었습니다. 그런 그 여론조사 공표 금지하기 전에 나왔던 발표됐던 여론조사 그대로 간다. 그 네, 사람이 네. 승리한다. 이런 공식은 이번에도 유효했고 그렇다고 그 사이에 사실 선거 막판에 이재명 그 당시 후보에게 리스크가 없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번에는 공방보다 어떤 구설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유권자분들이 좀 후보를 정해놓은 분들이 많았다. 좀 이렇게 해석되는 지점입니다. 그만큼 또 사전 투표율이 높았던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대선이 마무리되면서 레이스를 함께 달렸던 후보들이 또 패배를 승복하는 메시지도 내놨죠. 네, 김문수 후보 여의도 당사에서 새벽에 기자회견 열고 네.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을 잊지 않겠다. 함께 뛰어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헌신에 감사드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당선되신 이재명 후보에게도 축하드린다 전했고요. 네.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에 부딪히더라도 국민의 힘으로 위대한 전진을 계속해왔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거듭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된 이상 뭐 김문수 후보가 그 연령도 좀 있고 향후의 정치 행보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기자들한테 뭐 언론 공지 톡방을 유지를 한다고도 하고 네. 그래서 어떤 당내에서의 활동 플랜을 가져가려는 것으로 지금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네. 어쨌든 뭐 국민의힘은 당권 재편 때문에 한동안 시끄럽겠죠. 그렇네요. 예. 네. 극우 단체들이 모였을 때는 김문수 후보 향해서 네가 뭔데 승복하냐. 뭐 경찰들한테는 욕설을 하는 그런 모습도 포착이 됐고 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왜 계엄을 해가지고 그러냐 이런 토로를 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네. 어쨌든 졌기 때문에 당 지도부 책임론도 나올 텐데 당분간 잡음이 불가피해 보이고요. 네. 이준석 후보는 열과성을 다해주신 당원들, 지지자, 국민 여러분께 감사하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개혁신당은 대선을 완벽하게 완주해낸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네. 이런 자평을 했고요. 완주의 의미를 뒀고요. 네, 그리고 사실 아주 낮은 득표율을 기록했지만 주목받는 게 권영국 후보예요. 네. 예, 권영국 후보는 지지율 1% 남짓 나오는 후보가 아니고서는 기댈 곳 없던 배제된 마음들의 의미를 헤아리겠다. 네. 우리가 대변해야 될 존재들과 다시 시작하겠다. 이런 포부를 밝혔고요. 무엇보다 사실 정의당이 그동안 뭐 거의 완전히 분해되다시피 했었어요. 네. 근데 다시 불씨를 붙이게 됐다라는 의미가 있겠고 또 출구조사 발표 나오고 나서 4시간 동안 11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인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네. 이제 정권 초반 국정 공백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빠르게 이 참모진 인선에 돌입해야 할 텐데요. 정부 구성에 대한 윤곽이 좀 나왔을까요? 예, 지금 뭐 하마평은 굉장히 많이 돌고 있어요. 네네. 다 이제 완전히 공식적으로 발표가 난 건 아닌데 네. 민주당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초대 국무총리로 내정하는 것으로 이것은 이제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알려졌고 네. 비서실장에는 삼선인 강훈식 민주당 의원을 기용할 거다. 또 국가안보실장에는 위성락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 이런 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인수위 기간이 없이 임기를 시작하고 또 어려운 과제도 산적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당분간 참 불편한 지점이 일하시는 분들로서는 윤석열 정부 강요들하고 좀 같이 있어야 돼요. 네네. 예, 아직은 그 윤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정부 인사들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고 국정을 운영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임명하고 그 인사청문회 하고 이러다 보면 시간이 걸려서 네. 그 전에도 또 이제 거리 선거로 치러졌던 문재인 정부 사례를 보면 내각 구성 마칠 때까지 거의 200일 걸렸습니다. 6개월 남짓. 네네. 그 정도까지 좀 시간이 걸릴 거고 또 조금 부침이 있는 거는 한덕수 전 총리, 김문수 전 노동부 장관 네. 대선 출마하면서 사퇴해서 여기도 공석이 있고 네. 예, 그리고 또 뭐 감사원장, 검찰총장, 국정원장 이런 주요 권력기관 수장 비롯해서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공공기관장 등등이 윤 전 대통령이 임명한 상태로 업무를 이어가고 있고 네. 아직은 또 법적으로 임기가 많이 보장이 돼 있어서 당장 교체를 한다거나 유임 여부를 논의하기는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 되자마자 뭐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긴급 뉴스를 보도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관심이 높아 보입니다. 예. 한반도 정세나 국제 지형을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뭐 대선에 매우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고 게다가 12월 3일에 이제 계엄이 터졌을 때 그때부터 지대한 관심을 보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AP통신과 AFP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개월간의 정치적 혼란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외신들하고 각국 정부가 갖는 그런 초미의 관심은 결국에는 이 대한민국 새 정부의 외교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지 이건데 뉴욕타임스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 주요 공약부터 쭉 훑어가면서 한미동맹 어떻게 할지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지 북한에 대한 외교 정책 이런 거에 비중을 두고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 인용한 것들을 좀 종합해 보면 한미 간의 잠재적인 갈등 요소가 다양하다고 좀
평가를 하면서 네.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이에 중국이 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미국의 손만 잡고 이제 중국을 등한시하기에는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이라서 네. 한국에겐 쉽지 않은 요구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의 NBC 같은 경우에는 좀 재밌었던 게 트럼프하고 이재명의 그 합이 의외로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봤어요. 왜냐하면은 좀 직설적이고 거래 중심적이다. 이런 식으로도 진단을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 정치 외교에 아주 큰 관심을 갖는 게 늘 일본이죠. 예. 교도통신은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협력에 의욕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지지 기반을 봤을 때는 일본의 엄격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네. 양국 관계를 전망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 이시바시게로 일본 총리가 취임 축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러면서 민간 포함한 한일 교류를 더 활발히 해나가고 싶다 이렇게 전했고 네. 미국의 백악관은 당선이 확정된 직후에 한국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다. 한미 동맹은 철통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입장을 냈고 그 이후에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당선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미일 3자 협력 등 안보 경제 분야에서 협력 강화를 기대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고요. 이르면 이달 중순에 트럼프 대통령하고 첫 정상회담을 하게 될지 네. 이게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르면 오늘 두 사람이 통화를 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지금 양국 정부가 조율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쯤 통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조율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뭐 첫 통화라서 뭐 취임 축하하고 그런 상견례적인 성격이 강하겠지만 정상회담에 대한 논의가 나올지 그리고 뭐 어떤 갑작스럽게 방위비 얘기를 꺼낸다든가 뭐 북핵에 대해서 이제 관계 설정 어떻게 할지 이런 협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3년 만에 여야가 교체되고 이제 여대 야소 정국이 됐는데 뭐 그동안 좀 막혀있던 법안들 좀 속도감 있게 처리해 나갈 수 있을 걸로 보이네요. 네. 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네, 윤석열 정부 때로 거슬러 가보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무한 반복 폐기되고 이게 반복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남은 것들이 뭐 각종 특검도 있긴 하지만 양곡관리법이나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등이 있고 이거는 뭐 민주당이 당연히 처리를 하려고 할 것이고 과거에 간호법 같은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여당이자 의석수가 제일 많은 당이 됐는데 그래서 뭐 사실 거대 정당에다가 여당이라는 타이틀까지 줄 수 없어서 국민의힘 뽑는다 이런 분들도 많으셨거든요. 있었죠. 그만큼 권력 견제를 고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도 크다. 이거를 민주당이 간과해선 안 되고 또 야당 수장일 때와 대통령일 때와의 태도는 온전히 달라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고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장점이라고 한다면 그동안 너무 막혀있던 국정 추진에 좀 속도를 낼 수 있는 여당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뭐 통합의 정치를 계속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좀 우선 야당과의 좀 간극이 적은 민생경제 입법부터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계속해서 통합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협치를 통해서 이런 산적해 있는 문제들 잘 해결해 나가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와 고속도로 오후로 접어들면서 교통량은 줄었는데요. 다만 오늘 사고가 많았던 만큼 여파로 더딘 흐름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 동호대교 아래 4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난지나들목 4, 5차로가 사고 처리 작업으로 막혀 있고요. 방화대교부터 정체가 심합니다. 이후에는 성산대교에서 서강대교 그리고 원효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각각 제속도 못 내고요.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안성분기점 2, 3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뒤로 2km가량 정체가 심해졌고요. 중부 내륙고속도로 창원 방향 충주나들목에서 작업 중이라 뒤로 4km가량 작업 여파로 정체입니다. 중앙선지선 양산 쪽으로는 남양산 부근에서 사고 났는데 3, 4차로 막혀 있고요. 뒤로 물군부터 정체가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수요일은 투자의 시대, 국내외 돈의 흐름을 살펴보는 수요 금융시장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도 큰 상황인데 오늘 코스피 시장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오늘 코스피 2%대 강세 보이면서 장중 연고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예. 올해 중에 최고치를 장중에 찍었던 건데요. 2,760에서 2,770 정도 오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걸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증시 활성화를 중요한 경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그렇죠. 구체적으로는 상법 개정을 통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그리고 주가 조작하면은 크게 한 번에 혼내겠다라고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네. 그리고 MSCI 선진지수 우리 증시 편입하겠다 이런 제도 정비를 포함한 공약을 많이 내놨었는데요. 네. 시장에서는 이런 공약들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주가의 기대감을 선반영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이 대통령이 제시한 39개의 주요 정책 중에 약 10개가 AI, 반도체, 배터리, 방산 이런 산업 전반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서 네.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되고 있거든요. 여기에 간밤에 미국 증시도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SK 하이닉스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급등한 것도 코스피 상승에 힘을 보탰습니다. 네, 특히 이 신재생 에너지 같은 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관련 수혜가 좀 예상되는 종목들 궁금한데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네, 공약 관련 종목에 투자자들 벌써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먼저 재생에너지 관련주입니다. HD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그린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웠던 기후 에너지부 신설 그리고 태양광 같은 재생에너지 확대 방침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된 결과입니다. 네.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 방향성이 명확해서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가 좀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증권주도 좀 좋은 성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이 9%에서 10% 상승했고요. 구국증권은 20% 넘게 상승하고 네. SK증권, 신영증권, 증권주 전반적으로 거의 초강세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법 개정,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런 이재명 대통령이 주주 가치 제고를 통한 코스피 5,000 달성, 지금 2,700입니다. 네. 이런 달성 의지를 많이 밝혀온 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으로 증권주가 강하게 힘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야, 코스피 5,000이라고 하면 정말 무슨 꿈의 숫자처럼 느껴질 텐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코스닥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죠? 네, 코스닥도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보다는 상승폭 약간 제한되고 있어서 한 1%대 상승 보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주목받는 종목은 시가총액 1위인 알테오젠입니다. 알테오젠이 미국 경쟁사인 할로자임을 상대로 미국 특허청에 무효 심판을 제기를 했었는데 이게 네. 정식으로 개시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중 10%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정책 수혜 기대감을 받고 있는 종목들도 큰 폭의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네. 유라클이랑 코나이 같은 지역화폐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기대가 좀 시장에 반영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반면에 대선 정책이 아닌 이재명 대통령 개인에 대한 인물 관련 테마주는 급락을 했는데요. 네.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 테마주로 묶였던 종목이 오리엔트 전공. 여기가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공 시절 일을 했다 이런 곳이고 네. 또 성남시장 시절에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연결고리를 찾았던 형지 엘리트 이런 곳들은 약간 인물의 과거랑 관련된 테마주였는데 네. 이런 종목들은 약간 흐름이 정리가 되면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대선이 끝났으니까 인물 중심 테마주는 약간 정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뉴스에 팔아라라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네. 증시는 이렇게 좀 큰 폭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국채 금리가 또 오르고 있다고요? 네, 지금 오늘 우리나라 증시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 네. 채권 시장은 정반대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예. 국고채 금리가 장기물 중심으로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건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데요. 네.
이제 이재명 정부가 취임 직후에 대규모 추경을 통해서 인생 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밝혀온 것처럼 네. 여기에 영향이 있는데요. 추경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니까 국채를 대규모로 찍지 않겠냐. 그렇죠. 이런 전망이 채권 시장에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채권이 많이 찍히면 공급이 많아지는 거니까 가격이 하락하고 금리는 네네. 오르는 그런 논리입니다. 음. 그리고 이제 국가의 빚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재정 건전성 우려까지 맞물리면서 장기물 위주의 금리 상승이 오늘 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미국에서도 좀 국채 금리 상승하는 것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것도 역시 미국의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했고 일부 신용평가사는 신용등급 강등까지 했던 바가 있는데 네. 이런 흐름에 대한 우려하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약간 공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변 아시아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 기술주 호조에다가 새 정부 기대까지 겹친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네.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미국 기술주 강세의 영향을 받아서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일본 니케이 지수 지금 4거래일 만에 1% 정도 반등했고요. 네. 특히 간밤에 엔비디아 주가가 반등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도 반도체 관련주 어드밴테스트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하지만 일본은 미국과 관세 협상 앞두고 있다 보니까 좀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경계 심리가 약간 상승을 일부 제한하고 있고요. 엔화 변동성도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지수도 지금 0.3% 정도 이제 소폭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네. 미중 무역 협정이 좀 진전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 분위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 과시적인 건 나온 게 아니니까 좀 지켜보자는 시각에 일본이랑 한국 대비해서는 상승폭이 제한되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기술주 중심으로 지금 오르고 있다 말씀은 해주셨는데 미국 증시 상황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미국 증시 기술주 중심으로 오르면서 네. S&P 500이랑 나스닥 지수 사상 최고치 근처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랑 시진핑 중국 주석 간의 회담이 곧 성사될 수 있다라는 백악관 발표가 나오면서 네. 증시에도 낙관론이 많이 펴졌는데요. 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조만간 양국 정상 간 대화가 있을 것이다. 중국의 무역 합의 이행 여부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직전까지는 미중 좀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주중 미국 대사랑 만나고 나서 미국이 최근에 좀 부정적인 조치를 도입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라고 불만을 드러내면서 우려가 확산이 된 바 있는데 네네. 백악관에서 이렇게 양국 정상 간 대화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면서 낙관론이 힘을 받았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2.8% 상승했고요. 브로드컴도 3%대 상승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엔비디아가 시가총액이 3조 4천억 달러 넘어서면서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 자리에 재탈환했습니다. 네,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한 엔비디아 소식이고요. 그로 인해서 아까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랐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관세 25%인 걸 50%로 인상하는 이 포고문에 서명을 했는데 당장 우리나라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주요 철강 기업들의 미국 매출 비중 보면요. 네. 포스코가 한 2%, 현대제철이 3-4%, 동국제강이 1%이 정도고요. 예. 그리고 중견기업 중에 세아제강이 미국 비중이 30%에 달합니다. 네. 그래서 이 정도인데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이 자동차용 강판이나 가정용 냉형 같은 고부가 가치 상품 위주여서 네. 그래도 관세에 버틸 여력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시각이 있었는데 네. 그럼에도 50% 관세는 굉장히 타격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이제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이 좀 대형 그룹사 소속의 좀 뒷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곳들은 아무래도 여력이 있다 보니까 네. 평지 생산을 좀 올리고 공장도 짓고 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중소 중견 철강 기업들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특히나 이 미국 수출 비중이 좀 높은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좀 걱정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하락세였던 국제 유가가 지금 다시 오르고 있다고요?
네, 올해는 좀 유가가 내려왔다, 유가 하락하고 있다 이런 소식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네. 한동안 하락세였던 국제 유가가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반등세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네.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 이제 WTI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네. 이게 배럴당 63달러대까지 올랐는데요. 이게 캐나다 알버타주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입니다. 아. 이게 산불이 발생하면서 네. 이제 약 35만 배럴 규모의 중질유 생산이 중단된 데에 따른 겁니다. 네. 그래서 공급이 차질이 오면서 유가 상승하지 않겠냐 이런 우려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에 미국이랑 이란 간 핵협상이 결렬될 조짐도 좀 겹쳤습니다. 아, 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우라늄 농축 전면 금지 고수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란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러면서 좀 이거 협상 결렬되는 거 아닐까라는 좀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거기다가 이란산 원유에 대한 공급도 우려가 나오면서 불안이 심화될 수 있다는 그런 걱정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좀 주목할 만한 뭐 국내외 경제 이벤트 있다면 정리해 주실까요? 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경제 이벤트는 일단 대선 지나갔으니까요. 네. 미국의 금요일에 발표되는 미국 비농업 고용 지표입니다. 이제 한 달에 한 번 발표되는 이 지표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통화정책 결정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하게 참고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데요. 네. 지금 미국의 고용시장 어떤지 뜨거운지 차가운지 그 이제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그런 지표입니다. 네. 지금 시장의 초점은 고용 지표가 관세 정책에 얼마나 영향을 받았나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요. 만약에 고용 증가폭이 시장 예상보다 좀 낮게 나오면 미국 경기 이거 관세 충격받아서 우려가 커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예전에도 많이 나왔던 스태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침체가 되는 그런 우려가 또 다시 커지면서 네. 주식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용이 좀 견조하게 유지가 된다면 네. 사람들이 취업 잘하고 있구나 이런 게 나타나면 연준의 긴축 우려가 다시 부각될 수도 있어서 아하. 양쪽 리스크가 모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뭐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도 원달러 환율 조금씩 하락하고 있고요. 네. 1,470원대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일단은 하락 압력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많이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한국 같은 신흥국을 상대로 환율 하락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신흥국 통화가 가치가 높아지는 절상이 되고 달러가 가치가 하락을 해야지 미국이 이제 수출을 하고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네. 하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고 또 아직은 조금 이르지만 재정 우려가 가시화되고 어쩌면 신용등급 우려까지 나온다면 네. 이제 원달러 환율도 계속 하향 곡선만을 그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수요 금융시장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 뉴스 살펴보는 하프타임 뉴스 준비돼 있고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또 정치부 기자가 생생하게 전달해드리는 여의도 인포메이션 코너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리고요. 1부 끝곡으로 이상은의 비밀의 화원 들려드리면서 저는 2부 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말 동사 마 밑에 지읒 받침을 쓰는 맞다의 사동사는 두 개가 있습니다. 맞추다와 마치다인데요. 이 두 동사는 구별해서 써야 하는 표현입니다. 먼저 맞추다는 똑바르게 하다 또는 비교하다의 뜻을 나타내고 예를 들면 줄을 맞추어 서자, 친구와 답을 맞춰보았다 같이 쓸 수 있습니다. 반면에 두 번째 음절을 히로 쓰는 마치다는 맞게 하다 또는 적중하다의 뜻을 나타내고 화살을 관역에 정확하게 맞췄다 또는 문제의 정답을 맞췄다와 같이 씁니다. 마치다를 써야 할 곳에 맞추다를 써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지요. 맞다란 표현이 들어가는 형용사로 걸맞다가 있는데 이것은 두 편을 견주어 볼 때 서로 어울릴 만큼 비슷하다라는 뜻입니다. 걸맞다를 활용할 때 걸맞는으로 잘못 쓰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걸맞다는 형용사기 때문에 걸맞은이 맞습니다. 분위기에 걸맞은 옷차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맞다의 사동사인 맞추다가 있는 것처럼 걸맞다와 연결해서 걸맞추다라는 단어를 쓸 때가 간혹 있는데요. 이 표현은 사전에 올라가 있지 않은 것이라는 것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 맑은 날씨 속에 밤까지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습니다. 특히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인천과 경기 서해안, 강원 산지와 경북 북동 산지, 울진과 울릉도 독도는 순간 풍속 시속 70k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바람은 밤부터 잦아들겠고요.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강한 볕에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며 덥겠습니다. 오늘 예상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5도, 강릉과 대전, 부산, 제주 26도, 광주 27도, 대구 28도 등이 되겠습니다. 한편 강원 내륙과 산지는 차츰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천둥 번개를 동반해 5mm 안팎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공기는 깨끗하겠지만 호흡기와 눈에 해로운 오존 농도가 충남과 남부지방, 제주도를 중심으로 나쁨 단계까지 오르겠고요. 낮 동안은 자외선 지수도 매우 높겠습니다. 주말까지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제주도는 일요일 오후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 비가 내릴 전망이고요. 기온은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현충일인 모레 금요일에는 서울이 27도, 대구 30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제21대 대선에서 승리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전 6시 21분 공식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공식 업무로 합참 의장과 통화해 군 통수권 이양 보고를 받은 뒤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취임 선서를 한 뒤 이재명 정부는 실용적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 민생, 경제, 안보, 평화, 민주주의 등 내란으로 무너진 것들을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어 국회의 사랑제를 찾아 우원식 국회의장, 여야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경제단체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면서 대한민국의 경제 제도약을 이끌어달라고 당부했고 중소기업들은 경제 전반의 고른 성장 등의 전방위 역량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노동계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동 존중 공약을 이행하고 광장을 지킨 시민의 요구를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새 정부의 교권보호 대책 등을 요청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르면 오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첫 통화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한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 한미동맹은 여전히 굳건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 이제 당선이 되면서 주요 외신들도 굉장히 발빠르게 전하고 있던데 주로 어떤 평가들이 나오는지 살펴볼까요? 네, 로이터 통신부터 AFP, CNN, BBC를 비롯한 주요 외신들은 이 당선 소식이 나오자 이재명 당선인의 삶과 정치 역정, 향후 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습니다. 네. 이재명 당선인이 가난한 가정 출신의 공장 노동자에서 인권 변호사를 거쳐 정치에 입문하고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과정을 소개했는데요. 네. 먼저 로이터 통신은 산골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화학 공장에서 일하며 자랐다며 이 경험이 청력 손상과 팔 장애를 남겼고 동시에 경제적 평등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CNN은 가난한 가정 출신의 미성년 공장 노동자였던 당선인은 인권 변호사가 된 뒤 정치에 입문했다며 성남시 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냈고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아슬아슬하게 패한 후 국회의원으로 활동했다라고 짚었고요. 예. AFP통신은 가난에서 성공으로 이어지는 개인사는 많은 한국 정치 엘리트들과는 확연히 다른 배경을 보여준다. 소송과 스캔들, 무장군인, 흉기를 든 괴한조차도 이재명 당선인은 공장 노동자에서 대한민국 대통령 문턱까지 올라서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네. 외신들은 또 이재명 당선인이 작년 12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대응으로도 주목을 받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는데 네네. BBC는 계엄령이 이재명 당선인이 유력 대선 후보로 부상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짚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면서 계엄 선포 몇 시간 만에 생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호소하면서 국회 밖에 모여 항의할 것을 촉구했고 이에 수천 명이 경찰과 충돌하고 군부대를 막아섰고 야당 의원들은 계엄을 막기 위해 필사적으로 국회담과 벽을 넘어섰는데 이재명 당선인도 그들 중 한 명이었으며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를 도왔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네. 정책적인 면에서는 이재명 당선인이 좌파 성향에서 중도 쪽으로 이동했다고 외신들은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과거 이재명 당선인은 자신을 스스로 민주사회주의자라고 칭하는 버니 샌더스와 비교하기도 했지만 지난 대선 이후 기본소득 도입과 같은 계획을 철회하거나 완화하면서 중도 쪽으로 이동했다라고 전했고요. 그럼에도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 가계 지원을 위한 정부 지출 확대, AI 산업 발전을 위한 국가 지원, 그리고 재벌 총수 일가의 지배력을 약화하기 위한 소액주주 권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예. 또 로이터 통신도 기본소득 같은 과거의 강력한 공약을 후퇴했고 대신 기업들이 선호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완화와 상속세 개혁, 국내 생산 유지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등 실용적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네. 이런 외신들 평가도 들어봤고 또 우리 국민들도 새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게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소소하지만 재밌는 정보들 몇 개 줄여봤습니다. 네. 먼저 성격 유형 검사라고 하죠. 이 MBTI 와. 안 찾아볼 수가 없었는데요. 예. 이재명 당선인의 MBTI는 ISTJ라고 합니다. 네. 풀이를 보면 진솔하게 행동하는 자기 모습에서 자존감을 느끼는 현실주의자라는 설명이 있고요. 네. 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취미로는 바둑과 독서, 낚시, 등산, 걷기 등이 있다고 하네요. 네. 또 최근 읽은 인생책은
영화는 김대중 육성 회고록과 소년이 온다로 꼽았고 또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는 눈물까지 흘리며 봤다고 하고요. 네. 혈액형은 B형으로 5년 연속 B형 대통령 기록도 세워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가정 형편이 어려워 공장에 다니느라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어린 시절 모습은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도 그대로 남아 있는데 어린 시절 야구 글러브와 스키 장갑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할 당시 프레스기에 왼팔 손목 관절을 눌려 평생 장애를 안게 됐고 이 때문에 병역도 면제받았습니다. 네. 한국 정치인 가운데는 처음으로 유튜브 채널 구독자 100만 명을 넘기면서 유튜브 골드 버튼을 받기도 했고 또 정치를 하지 않았다면 무슨 일을 하고 싶느냐는 질문에는 네. 지금은 여행 유튜버라는 답변을 여러 차례 하기도 했고요. 예. 역대 선거 전적으로는 이 당내 선거를 제외하면 6승 3패를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 대선 투표율이 뭐 28년 만에 최고치를 찍을 만큼 큰 관심을 받았는데 이 투표 용지를 다 이으면 뭐 미국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하더라고요. 네, 유권자 4,400만여 명의 투표 용지를 한 줄로 쭉 이으면 무려 9,600km로 와. 서울에서 출발하면 미국 LA까지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네. 또 위로 쌓아 올리면 롯데월드타워 8배 정도의 높이라고 하고요. 58만여 장에 달하는 후보들의 벽보를 이으면 441km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를 훌쩍 넘습니다. 네. 이 지역별로 유권자 수도 살펴보면 구시군 기준으로 최다 지역은 61만여 명이 모인 경기 남양주시였고 네. 최소 지역은 경북 울릉군이었고요. 예. 읍면동 기준으로는 최다 지역이 남양주시 화도읍, 최소 지역은 89명이 모여 있는 강원도 철원군 근북면이었습니다. 네. 유권자 연령대로도 살펴보면 40대, 50대가 약 36%대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요. 22대 총선 때 사상 처음으로 60대와 70대 이상 세대 비율이 20대, 30대 비율을 넘어섰는데 이번에도 같은 구도가 나타났습니다. 진짜 뭐 다양한 연령, 다양한 지역에서 정말 많은 분들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셨는데 특히 이번에 뭐 100살이 훌쩍 넘는 어르신들도 이렇게 투표에 동참하셨어요. 네, 네. 옥천의 최고령 주민인 이용금 할머니가 사연의 주인공인데요. 네. 따님의 부축을 받아 직접 투표소를 찾으셨다고 합니다. 생전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될 수도 있어 투표에 참여했다며 훌륭한 사람이 뽑히길 바란다라고 소감을 밝히셨는데요. 네. 주민등록상으로는 1904년생이시라고 하는데 서류착오로 실제 나이보다는 15살가량 부풀려졌지만 여전히 100살이 넘으셨다고 합니다. 네. 또 충주시에선 102세 서병국 할아버지가 투표에 참여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가족의 부축을 받아 투표소 안으로 들어서자 다른 유권자들이 박수를 보내기도 했고요. 네. 할아버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투표에 참여하겠다 말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 투표 때도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고 소식이 있었는데 인천 투표소에서 70대 여성분이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었어요? 네, 어제 오전 연수구 선악동 투표소를 찾은 7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네. 신고자는 의식이 없고 신음을 내면서 숨만 쉬고 있다 119에 연락을 했는데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치료도 중 숨졌다고 합니다. 네. 남편과 함께 투표소에 왔다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사망 원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같은 날 오후 인천에선 30대 남성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하는 등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본 투표일이었던 어제 전국서 수백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에서 접수된 투표 관련 112 신고는 총 600건이 넘었는데 유형별로 보면 투표 방해 및 소란이 175건, 교통불편이 11건, 폭행도 3건이 있었고 5인 등 기타 신고 는 425건에 달했습니다. 네, 선거와 관련된 소식들 한번 알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가 뭐 결혼과 출산, 육아 등과 관련해서 이런 부정적인 인식이나 뭐 편견을 줄 수 있는 용어들 바꾸는 작업에 착수했다고요. 네, 육아휴직이나 유산, 사산휴가, 혼외자, 외조, 내조 같이 결혼과 출산, 육아와 관련한 용어 가운데 제도 활용에 부정적인 인식을 주거나 가부장적인 용어,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용어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관련 용어들을 검토해 법령 용어 34개와 생활 용어 13개 등 총 47개를 정비 대상 용어로 발굴하고 그중 32개에 대해선 대안 용어를 마련했다고 밝혔는데요. 남녀 고용 평등법 등에 쓰이는 용어인 육아휴직은
쉬고 온다는 어감이 부정적 인식을 주면서 제도 활용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네. 이에 따라서 육아 집중 기간, 육아 몰입 기간 등을 대안으로 제시를 했고요. 예. 또 상실 경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유산, 사산 휴가는 회복 휴가나 마음 돌봄 휴가로 사회적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은 경력 보유 여성, 경력 이음 여성 등으로 교체를 제안했습니다. 네네. 또 이 밖에도 성 역할 고정관념에서 나온 뭐 집사람, 밭갓사람이나 외조, 내조 같은 표현은 각각 배우자와 배우자 지원 등으로 바꿔 쓰자는 제안이 나왔고요. 네. 대안이 마련된 32개 용어에 대해선 이달부터 대국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용어 변경의 필요성과 선호대안 용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요즘 뭐 결핵이라고 하면 이 결핵이 아직도 있어? 아직도 많은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국내 많은 결핵 환자들이 이 가게에 큰 경제적 부담을 주는 이른바 재난적 비용에 시달리고 있다. 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정부 지원으로 의료비 자체는 부담이 적지만 영양 보충을 위한 식품 구매 같은 직접 비의료 비용, 또 질병으로 인한 소득 상실이 가게 큰 부담이라고 하는데요. 네.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질병관리청의 연구 용역 사업으로 수행한 조사에서 10명 중 절반이 재난적 비용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재난적 비용은 특정 질환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가구 연간 소득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네. 전 세계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긴 하지만 이 의료비 본인 부담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하면 충격적인 결과입니다. 예. 이번 연구는 최초의 전국 단위 조사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데 연구 결과에서 드러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재난적 비용의 세부 내용입니다. 네. 총 비용 중 실제 병원 진료나 약값 등이 직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제 감수성 환자군에서 약 10%, 내성 환자군에서 9%에 불과했지만 반면 영양 보충을 위한 식품 구매, 교통비, 간병비 등 직접 비의료 비용이 각각 58.8%와 70% 가까이를 차지했고 예. 질병으로 인한 실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 상실도 각각 약 31%, 22%에 달했습니다. 또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이 재난적 비용 발생률은 급격히 높아졌는데 그렇죠. 월 가구 소득 200만 원 미만인 최저 소득 구간에서는 무려 80%에 가까운 환자가 재난적 비용에 직면했지만 네. 800만 원 이상 최고 소득 구간에서는 5%에 그치면서 극명한 대조를 보였습니다. 네. 또 이 심층 면접에 참여한 환자들은 수치 뒤에 숨겨진 고통을 생생하게 증언하기도 했는데요. 결핵 확진까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험, 잦은 재발과 내성으로 인한 기나긴 투병 생활의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부의 산정 특례 제도로 결핵 치료비 본인 부담은 0%에 가깝지만 앞서 짚어진 이 숨겨진 비용들이 환자와 가족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네. 환자들은 실직과 학업 중단, 사회적 고립감 등 경제적 문제 외에도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단순 의료비 지원을 넘어서니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진도항 인근 해상에서 자식을 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했다가 홀로 살아남은 40대 남성 소식이 있었는데 경찰이 지금 살인죄를 적용해서 수사 중이라고요. 네, 3명이 희생된 이번 사건은 가족의 생명을 경시한 가장 한 사람의 극단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수사 착수 단계부터 자살 방조가 아닌 살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네. 이 살인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 남성은 동갑내기 아내와 고등학생인 두 아들, 온 가족을 차에 태우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가 홀로 살아남았는데요. 네. 숨진 아내와 아들들은 전남 진도항으로부터 약 30m 떨어진 가라앉은 차 안에서 숨진 채로 인양됐습니다. 네. 이 남성은 경찰에 붙잡히고 나서 많은 채무 등으로 사는 것이 힘들었다 진술했고요. 또 아내와 두 아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바다로 돌진했다고 자백했습니다. 바다에 가라앉은 차에서 혼자 빠져나와 육지까지 헤엄쳐 나온 이 남성은 친구에게 전화로 도움을 청해서 차량을 얻어 타고 광주로 도망쳤는데 도주 과정에서 한 차례도 112나 119 등의 가족들의 구조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충동적인 사건이 아니라 미리 계획한 범죄임을 입증하는 행적들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네. 마음이 답답해지는 소식이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 선택으로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막을 열었습니다. 최근 각종 집회에서도 많이 울려 퍼졌던 노래 한 곡을 골라봤는데요. 2007년에 발매된 소녀시대의 다시 만난 세계 함께 듣고요. 라디오 생존 백서 그리고 여의도 인포메이션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임지용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 백서,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은 약간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약간 괴이한 기괴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네. 이런 사람들이 회사에 있을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네. 우리가 이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우리 근로기준법에 들어와 있어서 우리 피해자는 보호받으실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고 계시는데요. 네. 이 괴롭힘 금지 조항이 이 어떤 분한테는 무기로 변해서 그러니까 회사 동료를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거나 회사를 조금 곤란하게 하는 상황들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사실 이런 류의 일을 벌이시는 분들을 그냥 총칭해서 오피스 빌런이라고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네. 이분들의 이제 특성이 이제 부정적 태도를 갖고 갈등이 조장하거나 뭐 경쟁적 행동을 벌이고 그다음에 소통이 부족한 게 대표적 특성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우리 직장 내에서 어떠한 행동을 통해서 이제 이 금지법 직장 내 괴롭힘 금지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아닌 칼을 휘두르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드려볼까 합니다. 예, 오피스 빌런, 그러니까 사무실 속 악당이 되겠는데 네. 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를 악용해서 마치 피해자인 척 행동하는 네. 일종의 가짜 피해자를 말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실 더 말씀드리면 이 가짜 피해자 이분 한 분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실제 이것 때문에 진짜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피해가 오히려 묻히거나 네. 혹은 뭐 가짜 피해자로 몰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맞습니다. 것 같고요. 네. 라디오 생존 백서 오늘 직장 내 괴롭힘의 악용 사례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또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샵 9730번으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샵 973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고요.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서 이런 뭐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증가하게 된 이유가 뭔지부터 짚어보죠. 네, 사실 이제 이 금지법이 법에 들어와서 시행된 지가 5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홍보가 잘 돼가고 있다라는 것에 인식이 많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불합리함을 겪는 데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였다. 또 이제 또한 신고에 대한 거부감이 이제 많이 감소했다. 이것은 곧 우리 뭐 세대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또 뭐 일단 신고하고 보거나 신고자 보호 조치를 활용하기 위한 신고가 많아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물론 이것들은 다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이런 제도들을 바라보는 이제 주관적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들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실제 모든 이 괴롭힘에 맞는 행위들일 수도 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허위나 과장 그다음에 잘못 오인하는 신고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은 좀 뭐 낯설게 뭐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거리가 먼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소수의 뭐 혹은 극소수의 이런 오피스 빌런 때문에 이 허위 과장 신고가 일어나고 있고 그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건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경우들이 있는 걸까요? 사실 이제 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란 이런 거다라고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는데 이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직장 내 우위를 이용해서, 두 번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정신적 신체적 고통 유발 또는 근무 환경을 악화시킨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한 서로의 인식이 다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체적 정신적 고통 유발은 당연히 발생을 하는 거니까 어떤 경우든 인간관계에서는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신고 사례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상사는 정당한 지시를 하는데요. 자신과 생각과는 다른다는 이유 또는 뭐 기분이 상하게 들렸고 그렇게 말했다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회사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정작 신고를 조사를 해보면 업무상 적정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괴롭힘이 아니라는 이제 판단이 맞는 점입니다.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무실 우리 악당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 제도를 이용해서 상사를 통제하려고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허위 괴롭힘 신고를 무기 삼아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하거나요. 네.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조직 내에서 면책권 어떤 거에 빠지거나 이런 걸 획득하려고 하는 시도들 그게 정말 현실화되는 모습에서 우리는 박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렇죠. 네. 어떤 정당하게 대우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오히려 피해를 입는 경우도 생기는 것 같고 네. 그런데 이런 오피스 빌런들이 이렇게 네. 비율이 높아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어떤 자료가 있을까요? 사실 이제 공식적인 걸로는 이게 높아졌다고 확연히 드러낼 수 있는 자료들은 없지만 우리가 네. 직장 생활이나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에 대한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네, 이제 네. 언론의 이제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은 사실 네. 이제 작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건수가 약 12,000건 정도 신고가 됐는데 네. 그중에 약 6,968건이 불인정되었다. 그러니까 한 60%가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됐다. 그래요. 라는 거고요. 특히 이제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승인율도 한번 들여다보니까 네. 21년도에는 이제 76% 승인율 보였는데 작년에는 62%까지 낮아지더라. 그러니까 이게 물론 여기에서는 원래 그 모든 사람들이 어떤 허위나 뭐 과장 신고라고 무분별한 신고에 기인했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네네네. 신고 건수도 많아지고 불인정률도 많아졌다는 점. 그렇죠. 그다음에 사실은 이 노동부의 통계 자료인 거지. 이거는 직장 내 괴롭힘은 원래 회사 사내 해결의 원칙이거든요. 네. 노동청에 신고되지 않는 사건까지 있다고 봤을 때는 네. 더 많아졌을 거다라는 걸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러면 괴롭힘 오해라고 할까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실까요? 아까 말씀드린 서로 간의 인식 차이겠죠. 네. 우리는 이제 예전 같았으면 상사의 정당한 지시라고 받아들이는 걸 지금은 네.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괴롭힘이라고 생각하는 거든요. 사실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면 어떤 우리 팀원이 팀장한테 근무 당일에 연차 신청서를 내는 경우예요. 네. 그래서 상사가 이제 인원 관리를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거부하거나 앞으로 안 된다고 주의를 주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 말고 업무 수행에 대한 지적 또는 질책을 한 거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많이 신고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 게 이제 이걸 받아들인 당사자들의 이제 가치관이나 인식 차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네. 이제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괴롭힘에 대한 규정을 조금 바꿔야 된다. 거기에서 바꾸는데 지속성이나 반복성 더 나가서 의도성까지 조금 더 추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네. 일회성으로 한 행위는 괴롭힘으로 보기가 좀 어렵고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의도를 맞습니다. 가지고 했다면은 괴롭힘으로 인정을 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폭행이나 폭언, 욕설 등의 인격 침해 행위는 다 일회성이라도 당연히 그렇죠, 처벌받아 마땅한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행법 조항으로는 이제 과장, 과민, 그러니까 착각에 따른 신고, 그다음에 악의적 신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상황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괴롭힘 행위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누적되고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인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이걸 이제 지속성, 반복성을 넣어야 되는데 그 반대 입장은 뭐냐면 아니 그럼 지속 반복성 어떻게 계량화할 거냐. 이 문제도 이제 제기가 되고 있는 주장이 있어서 한창 논의 중에 있습니다, 지금. 어렵네요. 네. 앞서 이렇게 예를 들어주신 내용이 이제 당일에 연차를 신청하고 이제 거부를 당했을 때 이걸 괴롭힘으로 신고를 했다는 건데 이런 경우에 그럼 어떻게 처리됐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사실 이제 이 모든 조금 더 상사의 위치에 있으시는 분들은 저게 무슨 괴롭힘이야. 직장 생활 하는데 연차 그렇게 우리 관련 절차도 있고 하는데 갑자기 내면 저건 오히려 상사를 무시하고 회사를 무시하는 행위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이 괴롭힘의 신고가 우선 접수되면 그런 걸 따지지 않고 우선 객관적인 조사하고 비밀 엄수해야 되고 피해자 보호 조치해야 되고 가해자로 판단되면 징계까지 하는 일련의 절차를 정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 업무상 적정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다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신고 접수되면 피해 주장자 조사하고 또 가해자 지목되신 분들 조사하고 관련자 조사해서 업무상 적정 범위 판단하게 되는데 대부분 이런 것들은 물론 연차에 할 수 있는 권리는 근로자한테 있는 거지만 이 회사 팀원의 인력 관리나 사규에 정해진 절차 준수 그다음에 당일 연차를 사용해야 될 만한 그 중대성이
그 신청자에게 있었는지를 따져보면 그런 게 낮다고 하면 사실 회사의 업무상 필요성이 더 높다고 하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법에서 어떤 결정이 나기 전에도 네. 이런 이제 피해를 주장하는 직원이 나오면 네. 이제 보호 조치를 하고 좀 일이 커지고 복잡해지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이런 점을 좀 과도하게 활용한다는 거죠.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피해 주장자에 대해서까지 이제 근무 장소의 변경이나 유급 휴가 명령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네. 있어요. 그 다음에 심지어는 이 주장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못하도록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근무 장소 변경 원하면 바로 분리 조치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사무실을 하나만 쓰고 있는 약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분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그렇죠. 있어요. 네. 그러려면 이제 유급 휴가를 요구하기 시작하는데요. 요구하실 수 있는데요. 네. 그 유급 휴가를 과도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 행위에 비해서 어떤 이 정해놓은 바가 없으니까 네. 저는 유급 휴가를 2주간 사용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주장하면 네. 회사는 뭐 3일 정도 부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관철시키려고 하는 거지만은 결과는 뭐 어쩔 수 없이 2주를 부여하는 게 되는데 네. 더 문제되는 건 뭐냐 하면 그 결과가 나중에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됐을 때 경우예요. 네. 네. 그럴 때는 그러면은 유급휴가로 했던 거를 다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사실 이제 이 법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해고나 그밖에 불리한 조치를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후적으로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했는 거지. 이분은 실제로 그것을 뭐 악용을 했든지 실제로 오인했든지 간에 네네네. 그 당시에는 괴롭힘이라고 그럴 수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신고한 거거든요. 네. 그걸 소급해서 무급으로 처리하다 보면 오히려 신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조치에 해당될 수 그렇죠. 있다. 그래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피해를 입는 분들을 생각해서는 이게 지켜주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네. 또 악용하는 사례들이 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제도를 좀 과하게 이용하고 보호 조치 요구를 과하게 요구할 때는 네. 그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사실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나 저도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네. 지속적인 의사소통에서 그 강도를 좀 누그러뜨려야 된다. 우리의 사정들을 얘기해서 대화로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네. 사실 현재 판례를 들여보면 피해 근로자의 주관적 의사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법에서 이 피해 주장자의 반환 조치를 못하도록 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네. 현실로서 진짜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에는 보호 조치 회사의 인사권을 발동해서 그걸 뭔가 줄이거나 서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운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그 사람의 주장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요. 대신에 이제 나중에 이게 소급해서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 이게 자신의 오로지 그냥 편리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이기적 행동이 밝혀진다고 하면 네. 별도의 징계 조치를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네. 이게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사례들이 있겠지만 이런 뭐 악당들이 과장이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네. 어떤 경우에 왜 이런 허위 신고를 하는 건가요? 사실 이제 우리 이게 소유정 연구원님이라고 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전문가 많이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네. 이제 특별기구에서 연구 조사를 발표한 게 따르면은 네. 여기에 대한 이 보상이 주된 목적이다. 그 보상은 사실 이제 재계약을 하지 않게 될 상황에서 네.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거나 그냥 계약 만료를 그냥 나가지 않고 보상을 받아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경우가 마치 괴롭힘에 기인한 것처럼 신고해서 사측을 압박하는 방식을 통해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뭐 주로 보상금이나 고용 계약 연장 등에서 본인이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허위 신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관련 조사에서 나타났습니다. 이게 뭐 진짜 모두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네. 정말 극소수의 일부 악당들이 있다는 네. 이야기를 지금 해드리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요. 이 기업 입장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가 되면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막 각종 조사 의무 이런 것들이 부과가 되면서 이 발생하는 피해들이 또 많이 있겠어요. 맞습니다. 이제 실제 괴롭힘 행위와 유사하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간접적으로 연관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구성원들한테 심리적, 정신적 타격을 주는 괴롭힘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네. 정작 이제 어떤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떤 아무런 연관이 없으시는 분들까지 이제 실제 피해자가 되는 경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 동료 간에는 신뢰도가 하락되죠. 믿을 수 없는 경우들이 나타나고 당연히 업무 집중도가 하락되며 이런 회사의 조직 문화에 정하지 못해서 퇴사 의사가
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허위 신고에 대한 대응책으로 이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걸 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까지로는 이 허위 신고자에 대해서 뭐 기업에서 이렇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네, 건가요? 없어요. 다른 모든 것도 허위 신고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게 많이 없어요. 이것도 역시나 이제 금지법의 조항에서는 없고요. 대신에 이제 기업에서는 별도로 이제 좀 규정을 정하셔가지고 좀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회사에 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걸 노동청에 또 신고하기도 맞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사내 해결의 원칙이 제일 우선이에요. 괴롭힘 신고는 우선 회사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방식으로 노동청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아예 회사를 불신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는 회사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해서 이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적 판단을 제3의 기관으로 그냥 정부 기관한테 한번 받아보겠다. 그런 인식 때문에 노동청 신고를 많이 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시 신고하면 다시 회사로 다시 돌아와요. 그게 다시 회사에서 조사를 하기 시작해요. 네. 이 지금 직장 내 괴롭힘 같은 경우에는 뭐 관계적인 갈등이나 어떤 경계 선상에 걸친 문제 때문에 그 수가 좀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신고가 접수되면요, 뭐 신고 이전보다 더 적대적이나 뭐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 이제 관계적 갈등 같은 경우에는 괴롭힘이라는 판단도 어렵지만 어떤 결론 나와도 모두가 수긍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전사적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법을 적용해서 뭔가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또는 뭐 조직 문화 개선을 위한 노력, 그다음에 구조적 환경 개선 등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대화로. 그렇죠. 대화나 이 조직 문화가 형성이 중요하겠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직장 내 괴롭힘의 악용 사례에 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듣고 상담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들어온 문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637님, 신입사원이 왜 자꾸 자기만 시키냐고 불쾌감을 드러내더니 인사팀에 정서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아니, 모두에게 공평하게 시켰는데 이런 오해를 받았을 때 방어할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물론 이제 신고를 당하셨다고 하면 결론이 났겠죠.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저는 뭐 여기 하신 질문에서는 보이는데요. 사실 방어할 방법은 회사에서 그 조치를 해 주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하시면 또다시 연루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회사의 어떤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엉뚱한 행동들에 대해서 뭐 정당한 지시 불복종이나 직장 질서 유지를 저해하는 행위들로 어떤 징계를 요구하시던가, 아니면 팀장님이라고 하시면 제일 가지고 있는 권한이 역시나 평가권이 있겠습니다. 그 평가권을 적절히 활용해 주시는 게 방어권이라고 하면 방어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냥 정확히 계량적으로 하시려고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6770님, 이거 많은 분들 공감하실 것 같은데 퇴근 시간 직전에 업무 지시를 해서 정시 퇴근이 어려울 때가 많은데요.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닐까요? 이거 신고하면 제가 오피스 빌런 되는 건가요? 하셨어요.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제 결국에는 일회성이냐, 여러 번 수차례 반복되고 있냐, 지속되고 있냐예요. 물론 지금 법에서는 지속성, 반복성을 가리지는 않고 있지만은 이 단 1, 2회에 정시 퇴근이 어려울 정도로 좀 그 부여를 했다는 게 굉장히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면 괴롭힘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상시적이다, 마치 이거 가지고 있다가 퇴근하려고 하면 뭔가 준다는 확실히 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괴롭힘이 맞습니다. 자,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의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당신의 귓가로 특급 배송해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청취자 여러분들을 여의도 정치로 안내해드리는 시간,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은 이은지 문화일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제 후보가 아니라 21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 일단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또 탄핵에 대한 심판이 내려진 선거 결과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보수 진영에 대한 국민들의 뼈아픈 질타가 내려진 것으로 이제 탄핵을 두 차례나 겪으면서도 분골쇄신하지 못한 보수를 사실상 영남당으로 전락시킨 선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특히 보수 텃밭 중 하나인 울산에서 김문수 후보와 그 이재명 대통령의 표차가 단 5.03%밖에 나지 않으면서 네. 지지층마저 일부 돌아섰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국민의힘이 느끼는 바가 클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 특히 이 표심을 움직인 어떤 결정적인 계기나 이슈 무엇이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막판에 좀 집중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는 이른바 블랙아웃 기간에 네. 벌어진 막판 네거티브 공방, 설화 논란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고요. 예. 또 막상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장에 가서는 이 사표 방지 심리도 일부 작용했다는 평가입니다. 네.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지난달 27일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예. 이준석 후보가 이제 당시 이재명 후보 아들의 성폭력성 댓글을 여과 없이 언급한 건데요. 네. 이준석 후보는 부적절한 표현을 방송 토론에서 그대로 발언해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고요. 또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도박 문제까지 재소환되면서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민주당은 이미 이재명 후보의 아들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도 문제가 됐던 만큼 지지율에 반영이 됐다고 봤고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는 2030 여성들의 표심에 이제 큰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는 이준석 후보가 8.51% 득표를 했고요. 네. 토론에서 이제 비교적 선전했다고 평가를 받았던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1.25%에 그쳤습니다. 네. 투표 현장에서 사표 심리가 작용한 것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준석 후보의 경우 단일화했을 때 40%는 이재명 후보로 가고 60%는 김문수 후보로 간다는 분석을 개혁신당 내부에서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선거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정치 양극화 상황에서 치러진 만큼 이준석 후보의 표가 상당 부분 거대 양당으로 갈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이번 그러면은 이 선거 과정에서 뭐 TV 토론이나 이 정책 경쟁이 유권자들에게 실제로 미친 영향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일부 정책을 보고 투표를 한 유권자도 물론 있겠지만요. 네. 이번 선거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심판이냐 혹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판이냐 이 두 가지로 첨예하게 나뉘었기 때문에 네. 정책을 비교하면서 후보를 뽑을 요인은 다른 선거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을 들여다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정책에서는 우클릭, 또 김문수 후보는 복지정책에서 좌클릭을 하는 등 이 중도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 데다 네. 엇비슷한 정책도 많아서 과연 변별력이 있었는지도 의문입니다. 네. 특히 세 차례 TV 토론이 정책 경쟁으로 이어졌다기보다는 상대에 대한 네거티브, 꼬투리 잡기로만 흐르는 양상이었어서 네. 제대로 된 정책 토론, 경쟁의 여건 자체가 형성되는지에 대한 평가도 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이제 이 지상파 방송 3사 출구 조사가 딱 나왔을 때는 사실 이재명 당시 후보가 과반 지지를 확보했다 막 이렇게 나오면서 뭐 환호도 나오고 했었는데 정작 득표율이 50% 조금 미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유권자 심리에 관한 또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길 것이냐 이게 이번 선거의 관심 포인트 중 네, 하나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과반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이제 탄핵으로 치러진 정권 심판 성격의 대선이었잖아요. 네. 사실상 시작부터 민주당에 유리한 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지 못한 것은 국민의힘도 싫지만 이 후보에 대해 국민들이 아직 신뢰를 하지 못한다는 표심이 작용한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은 됐지만 이 과반을 넘기지 못한 것은 유권자들이 결국 균형을 맞춰준 것이다.
있다. 국민의힘도 심판을 받아야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잘해야 한다는 경고를 날린 것이다라고 네. 평가를 하더라고요. 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이 재수였죠. 대선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지지율을 올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좀 민심을 읽고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얻어야 한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어느 정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어떤 견제의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또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지역별로 나타난 투표 성향 특징을 좀 짚어보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호남 지역에서는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는데 이번에 보수 텃밭에서는 얼마나 득표를 했을까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보수 텃밭인 대구 경북과 부산 경남에서 김문수 후보와 비교했을 때 득표율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네. 먼저 대구에서는 23.22%, 경북에서는 25.52%를 얻는 데 그쳤는데요. 네. 다만 3년 전 대선보다 각각 1.62%포인트, 1.72%포인트 오른 수치입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안동 출신으로 네. 이번 선거 기간 내내 TK 공략에 집중했는데 네. 이제 결과는 목표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이제 다만 소기의 성과를 이뤘다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울산에서 김문수 후보와 5%포인트 차이로 좁혔다는 점, 네. 그게 있을 수 있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제 울산에서 40.8%를 얻으면서 윤석열 당시 후보와 13.6%포인트 차이가 났거든요. 예. 그만큼 차이를 좁혔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네. 최초의 TK 출신 민주당 대통령이 된 것인데 집권 기간 이 이재명 대통령의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영남의 민심을 움직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뭐 더불어민주당이 외연 확장에 굉장히 공들였는데 그런 효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선거라는 건 여러 요인이 있기 때문에 뭐 외연 확장이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는 수치화할 수 없지만요. 네네. 선거 때마다 캐스팅 보터로 꼽혀서 뭐 민심의 바로미터 또는 중원으로 불리는 충청과 서울에서 네. 이재명 대통령이 모두 이기면서 예. 중도 표심 확보 효과를 어느 정도 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대전에서 48.5%, 세종에서 55.62%, 충북에서 47.47%를 기록했는데요. 네. 충청에서 비교적 보수세가 강한 충남에서도 47.68%를 득표하면서 충청 4개 지역에 모두 깃발을 꽂았습니다. 네. 특히나 충북과 충남은 3년 전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졌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네. 또 중도로 꼽히는 서울에서도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를 딛고 국민의힘을 이겼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7.13%로 김문수 후보와 5.58%포인트 차로 이겼습니다. 네. 3년 전 대선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5%포인트 차로 진 곳입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또 뭐 관심 있게 보이는 부분이 세대별 투표 성향의 변화인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지상파 3사 출구 조사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4050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우세했고요. 네. 70대 이상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우세하게 나타나서 이전 대선들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네. 조금 두드러졌던 것은 2030 남성과 여성의 성별 격차가 네. 3년 전 대선보다 훨씬 커졌다는 겁니다. 예. 이번 대선에서 20대 남성은 이준석 후보를 37.2%로 가장 많이 지지했고요. 네. 뒤를 이어 김문수 후보가 36.9%로 나타났습니다. 네. 총합이 74%인데요. 이재명 후보는 24%에 그쳤습니다. 예. 이것은 지난 대선 때보다 20대 남성들이 더 우클릭을 한 결과인데요. 네. 3년 전 대선에서 당시 20대 남성은 58.7%가 윤석열 당시 후보를 지지했고 네. 36.3%가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예. 반면에 20대 여성은 58.1%가 이재명 후보를, 또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각각 25.3%, 10.3% 지지한 데 그쳤습니다. 네. 30대에서도 좀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남성은 43.5%가 김문수 후보를 지지한 반면 30대 여성은 이재명 후보를 57.3% 지지해서 지난 대선 때보다 13.5%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네. 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많이 산적해 있는 과제들을 안고 있는데 가장 먼저 좀 해결해야 될 과제 무엇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본인이 우선순위로 언급한 과제는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으로 빚어진 경제적, 외교적 문제를 수습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힌 바 있고요. 예. 결국 이제 내란 수습을 위해서 가장 먼저 노력하겠다라고 취임 일성에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치권 안팎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는 것은요, 바로 국민 통합입니다. 이제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을 겪으면서 지금 정치 양극화가 어느 때보다 심해진 상황이죠. 네. 또 네. 이재명 후보는 보수 진영과 일부 진보 진영에서 반 이재명 빅텐트 연합 언급이 나왔을 만큼 네네. 반 이재명 정서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집권 후에 얼마나 외연 확장을 하느냐도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또 야당에서는 개헌 압박을 최우선적으로 할 가능성도 나오는데 이재명 정부의 경우는 내란 수습이 먼저라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개헌은 후순위로 미뤄둔 만큼 네. 개헌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새 정부의 이 국정 운영 스타일이나 뭐 인사 방향 그리고 정권 초기에 기대할 만한 변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국민 주권 정부라고 이제 명명을 붙인 만큼 네. 국민들이 체감할 만한 변화, 또 이제 정부 이름처럼 국민이 주권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그 정치적 효능감을 높이는 식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내각 인선에서도 이른바 7인회 등 원조 친명으로 좀 색채가 짙은 사람보다는 신 이재명계라고 하죠. 예. 신명계 중심으로 포용하고 외연을 넓히는 행보를 보일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정부 조직 개편이 될 텐데요. 네네. 기후 위기 대응 정책을 전담할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폐지가 거론됐던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한다는 게 이재명 대통령의 구상입니다. 네. 또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하면서 기재부, 금융위에 혼재한 금융정책 기능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선거를 이기면서 거대 여당이 된 민주당, 뭐 앞으로 내각 구성과 당내 권력 구도 또 당정 관계는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좀 전에 내각 일부 인선이 발표가 됐는데요. 네. 국무총리 후보자로는 김민석 국회의원, 국정원장 후보자로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 지명이 됐고요. 네.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삼선의 강훈식 의원, 안보실장에는 위성락 의원이 임명이 됐고요. 예. 경호처장은 황인권 전 육군대장, 대변인은 강유정 의원이 임명이 됐습니다. 아, 네. 강 의원 같은 경우는 중도 성향으로 이제 당에선 이제 전략 통이다라는 평가를 받는데요. 네. 친명 색채가 진하지 않고 또 젊은 의원을 내세워서 보다 역동적인 대통령실을 만들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강훈식 의원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삼선 중진의 이 현역 의원을 내정한 것 또한 인수위가 없는 만큼 대통령실을 빠르게 장악하겠다는 의미도 담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 차기 민주당 대표에도 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네네. 친명계 정청래, 박찬대 의원 등이 거론이 되는데 확실한 친정체제 구축으로 조기에 당정 안정을 꾀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다만 이 당정 관계의 경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랬고요. 민주당은 늘 당정이 경쟁하는 구도가 이어져 왔기 때문에 임기 첫 1년은 대통령실의 입김과 주도권이 더 셀 수 있지만 여당 의석수가 170석에 이르는 만큼 당도 실력 행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분위기가 좀 다른 국민의힘 뭐 이런 보수 진영은 정치 지형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을 텐데 앞으로 어떤 재편 시나리오를 밟게 될까요? 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중심으로 한 신당 창당 시나리오가 원래는 제기가 됐었는데요. 네. 이준석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두 자릿수 득표를 얻지 못했고요. 네.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차기 당권을 둘러싼 계파 갈등이 격화하면서 보수 재편 으로 나아가기도 전에 네. 자중질환에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한동훈 전 대표라든지 이제 비윤석열계가 당권을 잡아서 개혁에 나서거나 혹은 친한계가 탈당을 해서 신당을 창당하는 시나리오도 나오긴 하는데요. 네. 한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혁을 반대하기도 했었고 네, 또 네. 탄핵은 찬성해서 명분을 쥐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 한 전
한 전 대표에 대한 거부감, 이제 기존 기득권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네. 전당대회를 열어서 신임 당대표를 뽑는 것보다는 현재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내년 지방선거까지 끌고 갈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립니다. 예. 결국에는 친한계와 친윤계의 개파 간 갈등, 또 당권 갈등 때문에 보수 재편은 당분간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후보가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자릿수 득표율 실패를 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 행보나 그 파급력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데 어떻게 전망하실까요? 당분간 크게 보폭을 넓히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음 기회를 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은 여당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좀 대안을 제시하면서 싸우는 이제 국민의힘과 차별화를 꾀하면서 보수 대안 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주려 할 것이고요. 예. 하지만 의석수가 3석에 불과해서 파급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탄핵 찬성파의 탈당을 유도해서 아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게 가장 그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시나리오인데요. 네. 이를 위한 밑작업에 돌입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신당 창당보다는 개혁신당이 몸집을 키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요. 이제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이런 민심과 또 사회적인 분열, 또 정치 불신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이제 국민을 반으로 가르는 말과 행동은 그 결국 정치인들로부터 나온다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네. 대선에서 치열하게 싸웠더라도 이제는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 말과 행동을 보여줘야 하고 네.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은 보수 진영은 당 재건을 위해서 뼈를 깎는 혁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또 정치 불신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선택으로 당선된 정부 여당이 선거에서 공약한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네. 이제 선거 때만 선심성으로 공약을 남발해 놓고 당선된 뒤에는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이 역시 정치 불신을 키우고 있는데요. 네. 민주당이 다수 여당이 됐기 때문에 더욱 책임감 있는 국정 운영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네, 여의도 인포메이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일보 이은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임지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